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오늘은 2교시인데요. 전 시간에 논리실증주의의 과학 철학을 다뤘는데요. 논리실증주의의 과학 철학은 실증성을 매우 중시하는 과학 철학인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포퍼의 합리주의 과학 철학과 뒤에 나오는 라카토스의 연구 프로그램론은 다소 합리성을 강조하는 실증성보다도 합리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네요. 예, 상대주의와 합리주의의 차이는 이론 선택 기준의 인정 여부에 있다고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현대 과학 철학의 한 특징은 합리주의와 상대주의 대결인데 대결의 논제가 되는 것은 경합되고 있는 이론들 간의 비교와 선택을 가능하게 해주는 일반적 원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리주의가 포퍼의 합리주의를 말하고 상대주의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패러다임 이론을 제시한 쿤의 패러다임론을 쿤의 상대주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현대 철학의 한 특징인데요. 도대체 일반적 원리가 존재하는가? 이론들 간의 우열을 가려주는 원리가 존재하는지 여기에 관련된 논제입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할 것인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보면요. 지식의 성장 과정은 추측과 반박의 과정이다. 라는 것이 이게 포포의 견해입니다. 합리주의 과학처로 분류되는 비판적 합리주의를 내세운 포포의 견해가 바로 추측과 반박이 지식 성장 과정이다라는 것인데요. 그의 비판적 합리주의를 특징짓는 요소가 두 가지, 지식 성장 이론과 반증 가능성 개념입니다. 포포에 있어서 지식의 성장은 추측과 반박에 의해 설명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대 내용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그런데 어떤 새로운 사실과 기대 내용이 충돌하면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러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결과를 검토하여 가설의 오류를 수정하고요. 또다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새로운 가설을 세우는 과정을 갖는다고 해요. 이런 과정은 프로그램 1이 있으면 tentative theory 1, 가설적 이론, 이 하나를 이 프로그램 1에 대응하는 가설적 이론, 잠정적 이론을 제시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를 완전히 설명해내지 못하면 오류를 찾고 그 오류를 제거하고요. 그러는 과정에 또 문제 2가 등장하면 그러면 또 새로운 가설 2를 설정하고 이 가설이 완벽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또 오류 제거의 과정을 거치네요. 이것이 추측과 반박인데요. 어떻게 되나요? 이 가설적 이론이 추측이라면 문제의 발생이 가설에 대한 반박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가설,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고 새로운 문제가 또 이 가설을 반복하고 우리는 추측하고 반박당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식을 성장시킨다라는 것이네요. 그런데 이런 포포의 견해 속에서 중요한 점은 그가 지식의 성장이 관찰의 축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 이론을 새 이론으로 대체함에 의해 가능하다고 본 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관찰이 축적되면 관찰적 지식도 축적되고 그래서 지식이 성장하느냐 그게 아니라 기존 이론을 새 이론으로 대체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립한다는 것이네요. 포포는 지식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그
보조적 방편을 사용하는 것. 근데 기존 이론을 재해석하고 보조가설을 도입하고 규약주의적 책략 등을 만들고 하는 이런 안이한 방법이 아니라 기존 이론을 비판적 테스트에 의해 반증해 나가는 적극적 노력을 전개한다고 봅니다. 그는 지식 성장의 세 조건으로 새로운 이론은 상호 무관해왔던 사물들 간의 연관관계를 새로운 통합적 개념으로 수용해내야 한다고 보고요. 둘째로 새로운 이론은 독립적 테스트 가능성을 지녀야 한다고 보고요. 셋째로 이 새로운 이론은 새롭고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새로운 이론이 성장된 지식이고 기존의 지식을 대체한 새로운 지식이 되겠네요. 포퍼는 과학의 구획 기준은 과학과 비과학을 구획하는 구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반증 가능성이라고 봤어요. 우리 조심할 것은 반증과 반증 가능성은 다른 말이에요. 반증하다라는 것은 참이 아님을 증명하다는 것이고, 반증 가능하다라는 것은 반증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반증된다가 아니라 반증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프로이트의 성심리 이론은 인간의 모든 행동은 성적 관심에 의해 좌우된다라는 것인데 어때요? 모든 행동이 성적 관심에 의해 좌우된다. 이거 반증 가능합니까? 반증할 수도 없고 확증할 수도 없고 반증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면 성적 관심에 좌우된 행동이고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 행동이 성적 관심에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조건들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프로이트 이론은 포퍼에 의하면 과학이 아닌 것이네요. 그래서 포퍼는 반증되면 새로운 가설이 등장하니까 이게 지식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반증 가능성을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하는 고액 기준으로 들었습니다. 형이상학적 명제는 반증 가능성이 없으므로 비과학으로 규정됩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사랑이다 또는 사랑이 하나님이다 라는 명제는 반증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과학이 아니다. 그래서 이 형이상학적 명제는 가설체의 형성에만 도움을 준다고 봤어요. 신학적 명제나 윤리학적 명제가 다 형이상학적 명제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럼 과학적 명제는 반증되지 않을 경우 후권 부정, 모두스 톨렌스를 후권 부정의 라틴어로 사용해요. 또는 후권 부정이라는 말은 또는 후권 부정법이라는 말은 라틴어 모두스 톨렌스에 대한 번역어예요. 정권 긍정은 모두스 포넨스라고 하고요. 포넨스, 톨렌스는 부정하는 모두스는 양상이라서 부정하는 양상에 의한 논증이라는 말이요. 모두스 포넨스에서 포넨스는 긍정하는 이라는 말이어서 긍정하는 양상에 의한 논증이라는 말입니다. 여하튼 이 후권 부정법이라는 연역 규칙을 따라 참을 보증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과학적 명제는 반증되지 않을 경우, 즉 후권 부정법에 의거해서 아직 반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증되지 않는 한에서는 여전히 참이다 라고 간주한다는 것이에요. 후권 부정은 앞에서 전 시간에 언급했었죠. P then Q, not Q, therefore not P. 이건 이 두 번째 전제가 첫 번째 전제의 후권을 부정해요. 이를 통해서 전권의 부정이, 부정된 전권이, 즉 not P가
결론으로 도출되는 형식입니다. 포퍼는 반증 가능성이 높은 이론일수록 경험적 내용이 풍부한 좋은 이론으로 평가합니다. 어떻게 해요? 반증 가능성이 있어야 과학이고, 근데 반증 가능을 지닌 과학인데 아직 반증되어 있지 않으면 참인 과학으로 간주하고, 반증되면 거짓이 되니까 다른 과학, 다른 새로운 이론을 제시해야 하고, 이게 포퍼의 입장이네요. 그래서 포퍼는 타르스키가 새로운 진리론을 제시한 이후 러셀과 타르스키가 진리론에 대해서 많이 기여했는데요. 그 진리론에 영향받고서는 과학의 목표는 진리의 추구라고 주장하고요. 우리는 진리의 기준을 갖지는 못하지만 진리로의 진보의 기준은 갖는다고 봤어요. 진리로의 진보의 기준을 박진성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건 verisimilitude라는 것인데 박진성이라는 말보다 진리 근접성이라는 말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진리에 근접해 가는 것, 그것이 진리로의 진보이다. 이렇게 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T1, T2 중 어느 것이 사실세계보다 일치하는가에 대한 상호주관적인 보편적 합의가 가능하므로, 또는 상호주관적, 우리가 객관적이라는 말의 한 의미라고 했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합의가 가능하므로 박진성의 객관적 측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론을 반증하는 우월한 이론이 있을 수 없다는 반론에 맞서서 포퍼는 기초 헌명들에 의해 우월한 이론의 선택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그렇군요. 그럼 이 우월한 이론이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은 누구인가 했더니요, 드윙과 콰인이라는 두 학자이네요. 이 두 사람은 둘이 협력해서 하나의 논제를 제시했는데요. 그 논제 시시스 또는 테마를 제시했는데, 그것은 물리학의 실험은 전체 이론과 연결되어 있어서 실험이 가설의 예측과 불일치할 때, 실험이 가설의 예측을 긍정하지 못할 때 실험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이론을 구성하는 가설들 중 하나가 최소한 수용 불가능하다는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앞에서 다뤘었죠. H 가설과 A 보조 가설과 C라는 시험 조건에 의거해 결과인 E를 논증 형식으로 구성했는데, 결과인 E가 부정되었을 때, 즉 후건인 E가 부정되었을 때 전건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가설 H와 보조 가설 A와 시험 조건 C 중에 어느 게 부정되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같은 이야기예요. 그 논증을 가원적 조건론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논증에서의 전제들을 묶어서 그 명제의 전건으로 삼고요, 결론을 명제의 후건으로 삼아요. 그러면 모든 논증은 가원적 조건원이라는 명제로 변환돼요. 그래서 논증의 결론이 부정된다는 것은 가원적 조건원의 후건이 부정된다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증 차원과 가원적 조건원 차원을 병행해서 언급해서 혹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을까 말씀드린 것이에요. 논증은 가원적 조건원으로 변환되고, 그랬을 때 논증의 전제들은 가원적 조건원의 전건이 되고, 논증의 결론은 후건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종래 과학자들은 이론의 배경 지식에 적절한 수정을 가해서 반박으로부터 그 이론을 구제해왔기 때문에 이, 이 결정적 반증 사례라는 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결정적 반증 사례라는 것은 새로운 이론에 의해 제시되는 관찰 사례이지, 자기 수정적 이론에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자기의 이전 이론을 자기의 이후 이론에 의해 수정했다면 이후 이론에 의해서 이전 이론이 결정적으로 반증된 셈이지만 그런 경우는 목격되기가 관찰되기가 어렵고 예컨대 뉴턴 이론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의 새로운 이론이 뉴턴 이론을 반박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론에 의한 결정적 반증 사례가 된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결국 상이한 이론들 간에 충돌만이 있고 우월한 이론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뉴턴 이론을 반박했다고 해도 또 제3자의 이론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또 반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아인슈타인 이론이 우월한 이론이라고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는 게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의미의 문장으로 읽혀지네요. 이런 비판에 맞서 포포는 한편으로 경험과 관찰의 이론 합리적이고 하나의 관찰 자료에 대해 여러 가지 이론 구성이 가능함을 인정한다. 예, 많은 과학 철학자들이 이 점을 인정해요. 이제 경험이 또 관찰이 이미 이론을 함의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경험하거나 관찰할 때 경험자나 관찰자가 자신의 이론을 갖고 이론에 따라 경험하고 관찰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이론에 따라 각자의 이론에 따라 각자의 이론이 구성되면서 경험과 관찰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인정하지만 포퍼는 다른 한편 반증에 의한 지식의 성장을 위해 과학자들 간의 결단과 합의에 의해 인정되는 기초원명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기초원명들 원초적 원자명제, 감각명제 또는 물리적 언어, 물리적 명제 같은 것을 과학자들이 동의하고 이것들을 반박의 증거로 가설이나 이론의 반박 증거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를 여전히 유지합니다. 누가? 포퍼가. 그래서 포퍼는 이러한 기초원명들에 의해 다른 이론들을 논리적으로 부정할 수도 있고 비교되는 이론들 중에 우월한 이론이 선택될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럼 정리하면 포퍼는 우월한 이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드윈-콰이는 우월한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모든 이론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또 모든 관찰도 이론 합리적이고 그 이론 자체는 그 과학자의 심리적 동기에 의해서 선택된 전제일 수 있고 그렇다면 상이한 이론들 사이에 우월 비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본 것이네요. 이제 쿤의 상대주의적 과학 철학이요. 그 포퍼가 합리주의적 과학 철학이라면 쿤은 상대주의적 과학 철학인데요. 이론 간의 통약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통약성을 주장합니다. 쿤은 이론들 간의 비통약성이 이론들 간의 우월성 비교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예, 토마스 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쿨은 이론들 간의 비통약성,
incommensurability, 쉬운 말로는 약분 불가능성인데요. 이것을 내세워서 이론들 간의 우월성 비교 기준을 부정하고요. 과학이 합리적이라는 전통적 과학관도 부정합니다. 과학자들로 자신의 심리적 동기에 의해서 어떤 것을 자신의 탐구의 전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심리적 동기에 의존하는 한에서는 과학자가 심리적 동기에 의존해서 과학을 전개시킨다면 과학이 합리적이라는 이 견해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네요. 쿤의 비통약성 이론의 근거는 대략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 상이한 패러다임 신봉자들 간에는 해결할 문제들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이론을 주장할 때에는 각자의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고, 따라서 상대 이론의 문제에 대해서 내 쪽에서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네요. 둘째로는 상이한 패러다임 속에서는 동일한 어휘가, 비록 동일한 용어들이 사용된다고 해도 이 동일한 어휘가 상이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상이한 패러다임 신봉자는 동일 대상을 상이하게 이해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화학자의 헬륨은 분자이지만 물리학자에게는 원자라는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론들 간의 비통약성이 존재한다. 약분 불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쿤은 봤어요. 그러면 이론에서 다른 이론으로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럼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것인데요. 쿤은 과학이론을 포기하게 한 결정적 반증사례는 과학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포퍼가 말하는 결정적 반증사례는 변칙성에 해당하지만 과학자들은 귀학주의적 책략에 의한 이론 수정으로 변칙성을 수용해 왔을 뿐 자신들의 이론을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사는 쿤이 보기에 정상과학이 대부분 운영되는 시기이고 정상적인 과학이 지배하는 시기이고요. 어떤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라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정상과학을 대체하는 비정상과학이 등장하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기존의 과학이 유지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기존 과학 내부의 일부 이론을 수정하는 식의 그런 식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가. 패러다임의 변화는 진보가 아닌 개종이라고 쿤은 설명합니다. 쿤의 입장은 과학에서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반증에 의한 진보가 아니라 기존 이론이 반증되고 새 이론이 등장해서 이론에서 진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설득에 의한 개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기존 이론보다 새 이론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설득하고 설득됨에 의해서 자기 입장을 과학자가 변화시켜서 과학자가 갖고 있던 패러다임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퍼의 추측과 반박은 과학의 실제가 아닌 사회적 심리적 경륜에 불과할 뿐이라고 쿤은 주장하는 것이네요. 추측과 반박의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성장시켜라. 반증을 통해서 기존 이론을 새 이론으로 대체하라. 라는 것은 사회적 심리학적 경륜, 행동 지침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과학의 실제적 사실은 아니라고 쿤은 주장한 것이네요. 쿤의 개정에 의한 패러다임 변화 주장은 과학사적 사실에 가깝고 포퍼의 반증에 의한 이론의 진보 주장은 방법론적 결단을 촉구한 것이라고
그렇죠. 과학에서 어떤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데 이건 과학사적 사실이고 반증에 의한 이론 진보 주장은 실제에 있어서는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고 단지 이런 반증에 의한 이론 진보를 방법으로 채택하라고 포퍼가 과학자들에게 촉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 쿤의 주장을 포퍼는 새롭게 해석해요. 그래서 기존 이론은 새 이론에 의해 빨리 대체될수록 좋지만 그러지 못하는데요. 그러지 못하고 현재 이론이 대개 오래 지속되는데 그 지속의 이유에 대해서 첫째는 독단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잠정적으로 올바른 이론으로 기존 이론이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체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포퍼의 입장을 일부 수용했지만 그럼에도 지식의 진보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버리지 않는데요. 우리가 삼자의 관점에서 정리하면 포퍼는 상식적 실제론을 갖고 있었고요. 상식적 실제론은 외부 세계가 우리가 경험하고 관찰하는 대로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상식적 견해를 말하는데요. 포퍼는 이런 상식적 실제론의 입장을 갖고 있어서 이 사실로서의 반박 증거가 이론을 반증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보았어요. 그리고 반박을 시도하라. 그래서 지식을 성장시켜라. 이렇게 본 것이고요. 쿠는 관념론 내지 상대주의 입장인데요. 관념론이라는 건 대상이라는 것은 관념에 불과하다. 또는 대상의 상대주의는 대상에 대한 이해와 대상을 설명하는 이론은 입장에 따라 서로 달라진다는 그 관찰자나 과학자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상이 설명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네요. 그래서 쿠는 지배적 이론에 대한 일격의 반증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고요. 장기간에 걸친 패러다임의 변화만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포퍼와 쿤이 나름대로 대립을 하니까 이 둘을 종합하고 더 나은 입장을 제시하기 위해서 라카토스가 연구 프렘론이라는 걸 제시했어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 부분이기도 한데요. 라카토스의 입장은 쿤의 과학사와 포퍼의 합리성을 함께 수용하여 구두를 넘어서는 제3의 입장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제3의 입장입니다. 그 라카토스는 쿤에 맞서서 쿤처럼 패러다임 전환만을 주장하면 비합리주의에 빠진다. 또 다른 한편 포퍼에 맞서서 포퍼처럼 반증만을 주장하면은 실제 반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반증이 이루어진다고 너무 소박하게 낙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을 근거로 라카토스는 과학의 역사, 과학의 합리성, 쿤이 말하는 과학의 역사와 포퍼가 말하는 과학의 합리성을 함께 인정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연구 프로그램론을 제시했어요. 이 연구 프로그램론은 포퍼의 제3세계 방식으로 쿤의 패러다임의 사회 심리적인 개념을 그러니까 연구 프로그램론도 하나의 패러다임인데 이 패러다임을 포퍼가 말한 제3세계의 방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뒤에서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과학서가 결여된 과학철학은 내용이 없고 과학철학이 없는 과학서는 맹목이라고 표현하였다. 칸트의 용어를 활용해서
칸트는 뭐라고 그랬어?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고 직관 없는 개념은 내용이 없다. 이렇게 말했겠네요. 라카토스의 연구 프로그램은 세련된 반증주의라는 개념과 구획 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니까 포포의 반증 주장을 그 소박한 반증과 세련된 반증으로 구분해서 세련된 반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는데 그 입장을 세련된 반증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이네요. 세련된 반증주의, 포포의 제3세계는 우리가 아는 제3세계가 아니라고 그 개발도상국이나 그 저개발국을 제3세계라고 통상 칭하는데요. 포포가 말한 제3세계는 그건 아니라는 것이네요. 포포는 물리적 대상들의 세계를 제1세계라고 했어요. 우리가 관찰하고 경험하는 대상들, 물리적 대상들의 세계가 제1세계이고 정신과 의식의 세계가 제2세계라고 했어요. 의식 또는 마음의 세계가 제2세계이고요. 또 사고의 객관적 내용물인 이론이나 책이나 논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세계를 제3세계라고 봤어요. 그래서 포포는 제3세계에 속하는 과학적 지식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서 질환적 성장을 한다고 주장했고요. 할까요? 과학적 지식은 물리적 대상들이 아니고 그렇다고 정신과 의식도 아니고 정신과 의식에 의한 산물, 달리 말해 사고의 객관적 내용물이라는 것이죠. 과학적 지식. 과학적 지식은 물질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다만 마음이 산출해낸 것, 의식이 산출해낸 것, 그래서 그런 산출물로서 제3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그런 제3세계 속에서 진화론적으로 성장한다고 주장한 것이네요. 예. 반증 사례에 의해 기존 이론이 반박되게 하자는 것이 소박한 반증주의고, 라카토스가 보기에 포퍼 입장이 바로 이런 소박한 반증주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포함하는 새로운 이론에 의해 기존 이론이 반박되게 하자는 것이 세련된 반증주의인데 이것이 라카토스가 자신의 입장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박한 반증주의는 즉 포퍼의 입장은 패러다임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반증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지만 이는 과거의 실제적 역사에 의해서 거부된다고 하고요. 반면에 세련된 반증주의는 단일 이론과 관찰 양자 사이에 성립하는 반증이 아니라 경쟁하는 이론들과 관찰이라는 3자, 세 가지 사이에서 성립하는 반증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바로 그 관찰에 의해서 경쟁하는 이론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거부하고 이것이 반증의 의미가 된다는 것이고요. 이게 라카토스의 세련된 반증주의 입장이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T2가 T1을 반증한다고 했을 때 세련된 반증주의 입장에서는 T2는 즉 이론 2는 이론 1보다 경험적 내용이 더 많아야 하고요. 또 T2는 T1이 설명해낸 것을 모두 설명해내야 하고요. 셋째로 T1에는 없다가 T2에 새롭게 부과되는 내용이 있는데 왜냐하면 경험적 내용이 더 많아야 하니까 이 새롭게 부과된 내용은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경험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네요. 그래서 결국 세련된 반증주의란 새로운 사실의 확인을 높이 평가한다는 점에서 반증 사례를 높이 평가하는 소박한 반증주의와 구별된다. 새로운 사실의 확인이 중요하냐 반증 사례가 중요하냐. 세련된 반증주의는 새로운 사실 확인을 더 높이 평가한다는 거네요. 이 반증 사례라는 것은 반증된 사례, 반증 사례가 많을수록 지식의 성장이 빨라진다. 이런 입장이 포퍼의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T1 이론을 반박하는 수많은 변칙 사례가 나타난다고 해도 T2가 나타나기 전까지 T1은 폐기되지 않고 새로운 사실의 포함을 확인받은 T2에 의해서만 반증이 성립한다고 보는 입장이 세련된 반증주의네요. 그러니까 변칙 사례가 나타나도 변칙 사례가 나타난다고 해서 곧바로 반증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이 더 풍부한 새로운 이론 T2가 등장해야만 T2에 의해서 반증이 된다고 본 것이네요. 또 라카토스는 과학의 새로운 구획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경험적 내용이 풍부한 이론이 과학적 이론이고 덜 풍부한 이론이 비과학적 이론이라고 보았어요. 앞에서 포퍼는 반증 가능성이 과학의 구획 기준이라고 제시했었는데 반증 가능성이 아니라 여기서는 내용이 풍부한 이론이 과학적이고 덜 풍부한 이론이 비과학적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면 이전의 이론은 내용이 덜 풍부하니까 비과학으로 되는 것이네요. 와, 그쵸? 같은 과학의 영역에서 새로운 이론에 의해 기존의 이론이 비과학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네요. 그래서 과학의 구획 기준이라는 문제는 이론이 충족시켜야 할 보편적 기준을 언급하고 확인하고 합의하는 문제인데요. 이 소박한 반증주의는 반증 가능한 이론을 모두 과학적 이론으로 생각했지요. 과학 구획의 기준이 반증 가능성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세련된 반증주의는 T2가 T1보다 경험적 내용이 풍부할 때만 과학적 이론을 간주합니다. 그러면 T2가 과학적 이론이 되면 T1은 비과학적 이론이 되겠네요. 엄격히 말하면 덜 과학적인 이론, 아마 그렇게 표현해야 옳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하튼 라카토스는 그 강경한 용어, 급진적 용어를 써서 비과학 이렇게 말했네요. 그래서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할 수 있는 단위는 단일 이론이 아니라 일련의 이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의 이론 자체에 대해서 과학이다, 비과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경쟁하는 두 이론에 대해서 내용이 풍부한 것이 과학이고 덜 풍부한 것이 비과학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네요. 그렇군요. 포퍼는 이론 외의 모든 가설은 문제가 없는 배경지식으로 간주할 것으로 제안했었는데 세련된 반증주의 곧 라카토스는 이 보조가설도 이 보조가설 여기서 말하는 보조가설을 문제가 없는 배경지식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이 보조가설도 수정하고 또 새로운 보조가설을 첨가해야 한다고 해서 검증 과정의 복잡성을 인정하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기존의 이론, 기존의 가설 내지 법칙을 검증하는 복잡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연구 프로그램의 방법론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하면 부정적 관찰법과 적극적 관찰법이 있는데요. 부정적 관찰 사례는 이론의 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핵의 보호대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자고 라카토스는 그렇게 봤어요. 하나의 이론이나 가설을 부정하는 관찰 사례가 등장하면 그건 그 이론의 핵심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핵심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대를 이루고 있는 보조 가설들 중에 하나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자고 봤습니다. 그래서 라카토스는 이 과학적 연구 프로그램론을 제시했는데 이 프로그램론의 방법론으로 두 가지 규칙을 제시했어요. 하나는 연구 과정에서 피해야 할 것으로 소극적 발견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연구 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적극적 발견법인데요. 또는 발견법의 소극적 측면과 발견법의 적극적 측면인데
것이 뭘까요? 예, 소극적 발견법은 논란이 있는 관찰 사례들을 가설을 또는 이론을 부정하는 듯한 이 관찰 사례들을 견고한 핵심에 적용해서는 안 되고 보호대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견고한 핵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견고한 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부정적 관찰 사례가 부정하는 것은 보호대를 구성하는 어떤 보조 가설들의 하나이지 견고한 핵 자체인 것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핵이란 뭐냐 그랬더니요. 그 뉴턴의 물리학에서 운동 법칙과 마뉴엘요.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에서 지구의 공전, 마르크스의 물론에서 계급투쟁의 경제모선, 이런 것들은 뉴턴이 포기할 수 없고 코페르니쿠스가 포기할 수 없고 마르크스가 포기할 수 있는 이론 속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핵은 지지자들의 방법론적 결단에 의해 수용된 것으로 반증 불가능한 것을 간주합니다. 오, 그렇군요. 방법론적 결단, 종교적 결단에 의해 수용된 것이니까 이건 반증될 수 없고, 반증될 수 있는 것은 보조가설의 벨트, 보호대를 이루는 요소들인데요. 이 보조가설의 벨트를 새롭게 수정해 감에 의해서 이 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라카토스의 소극적 발견법이네요. 그러면 적극적 발견법은 뭐냐 그랬더니 부정적 관찰 사례들을 긍정적인 것으로 설명해줄 보조 가설들의 추가 작업을 통해 핵을 보호해야 한다고. 아하. 부정적 관찰 사례들을 긍정적 관찰 사례들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보조 가설들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네요. 소극적 발견법도 핵을 보호하는 방법이고 적극적 발견법도 핵을 보호하는 방법인데 소극적 발견법은 보조 가설들을 제거하는 것이고 보조 가설들 중에 문제 있는 것을 제거하는 거죠. 적극적 발견법은 새로운 보조 가설들을 추가해서 부정적 관찰 사례들을 긍정적 사례들로 바꿔내는 것이네요. 그래서 적극적 발견법은 실질적인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견고한 핵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규칙을 따르는 것이다. 책략, 규약, 연구 프로그램론을 수행할 때의 규칙이나 규약으로 두 가지 소극적 발견법, 적극적 발견법을 들었는데 적극적 발견법도 역시 견고한 핵이 보완되되 실질적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말은 부정적 관찰 사례들을 긍정적 관찰 사례들로 바꾸는 방식으로 견고한 핵을 보호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그 변칙성들을 먼저 예측하고, 즉 가설이나 이론의 부정적인 변칙성들을 먼저 예측하고 이런 예측된 변칙성들에 대응하는 보호 데이터를 미리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보조 가설을 첨가하고 또 적당한 수학적, 실험적 기술의 발전도 도입하고 발전된 수학적, 실험적 기술을 도입하고 해서 보호 데이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네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긍정적 발견법의 규칙에 따라 변칙성을 미리 고려하는 장기적인 연구 정책과 모델을 만들고, 그랬을 경우에만 변칙 사례가 나타나는 경우에도 혼란 없이 연구를 계속하며 반증 사례를 확증 사례로 바꾸는 식으로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논리실증주의 과학 철학 캠펠의 연역법칙적 설명 모델과
그리고 포포의 비판적 합리주의의 과학 철학, 그리고 라카토스의 연구 프로그램론이라는 과학 철학,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과학 철학이라는 이름 하에서 공부했습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안 것은 물리학적 지식이나 생물학적 지식에 대한 증가는 아니에요. 다만 물리학이건 생물학이건 화학이건 이들을 총괄해서 과학이라고 했을 때 과학에서 논의되는 주요 문제, 주요 개념이 무엇인지를 과학 철학자들의 논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해 본 것입니다. 이러한 확인이 여러분이 앞으로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융합하는 그런 일에 나설 때, 또는 거기에 앞서서 그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그 친구들과 대화할 때 대화의 소재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